피리 소리에 춤춘 무당 호랑이. 어느 산골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젊은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꼭 피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쉴 때면 을에 피리를 불었지요. 그의 피리 소리는 구성졌어요. 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면 산새들이 날아와 함께 노래하였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에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잽싸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호랑이도 나무를 타오르려고 앞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 나무 위로 기어 오를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리다가 슬그머니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사라졌어도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였지요. 겁에 질린 나머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숲 저편에서 호랑이 5마리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에구구, 이를 어쩌나.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네.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었구나. 나무꾼은 나무 위에 꼼짝달싹 못하고 앉아 호랑이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 놈이 나무 줄기에 바짝 붙어 섰어요. 그러자 다른 놈이 그 위에 올라서고 그 놈 위에 또 다른 놈이 올라섰습니다. 호랑이들이 이렇게 무동을 서니 나무꾼 발과 호랑이 머리가 거의 닿을락 말락하였지요. 나무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리나 한 곡 좀 불어보자. 나무꾼은 품속에서 피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어요. 필릴리 필릴리 피리 소리가 숲속 멀리까지 울려 퍼졌지요. 참으로 듣기 좋은 곡조였습니다. 이때 맨 아래 무동을 서던 호랑이가 어깨를 들썩거렸어요. 이 호랑이는 춤을 아주 좋아하는 무당 호랑이였지요. 피리 소리에 맞춰 흥겹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당 호랑이 몸을 딛고 층층이 올라서 있던 호랑이들이 기우뚱하였어요. 맨 꼭대기 호랑이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어요. 이 호랑이는 바위에 나동그라져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 밑에 있던 호랑이들도 차례차례 떨어졌어요. 모두 바위에 나동그라져 피투성이 몸으로 죽어갔지요. 그래도 무당 호랑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춤만 추었어요. 나무꾼은 피리를 불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무당 호랑이는 나무꾼이 달아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신나게 춤만 추었지요.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눈먼 어머니와 그 딸이 사는 마을. 신라 진성여왕 때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인품이 고매하고 학덕이 높아 그를 따르는 낭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봄, 효종랑이 보석정에서 여러 낭도들과 함께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때 낭도 2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효종랑을 찾아왔어요. 낭도들의 눈물을 본 효종랑은 놀라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서럽게 울더니 대답하였어요. 오는 길에 하도 애처로운 일을 보게 되어서 그만. 효정랑은 궁금한 표정으로 재차 물었지요. 말해보시오. 무슨 일을 보았기에 그리 눈물을 흘린단 말이오? 잠시 후 겨우 눈물을 그친 낭도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 둘이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작은 민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 마당에서 눈먼 어머니와 그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 지은은 병든 아버지와 앞못 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비록 어린 몸이지만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지요. 하지만 그 대가에는 겨우 어머니와 함께 지어 먹을 수 있는 저녁밥 한 끼 정도의 곡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어머니께 밥 한 끼라도 지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이 끝나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지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밥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없으면 지은이 외톨이로 남게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숨기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소녀 지은은 다행히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보수도 훨씬 나아져 저녁 한 끼만이 아니라 하루 세 끼 밥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아침에 일을 나가면서 꼭 어머니의 아침상을 챙겨드렸고 점심때에도 잠깐 집에 들러 어머니의 점심상을 보아드렸어요. 그리고 일하는 부잣집에 어쩌다 잔치라도 있어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자신은 입도 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니께 모두 갖다 드렸지요. 그렇게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지은의 어머니의 심사는 더욱 불편했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게 된 것이나 지은이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날이면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심정의 지은 어머니였기에 내색은 하지 않고 지냈지만 갈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눈에 띄게 살이 빠졌어요. 그날도 지은은 어머니의 점심상을 차리기 위해 잠시 짬을 내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은은 마루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지은은 급히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어머니를 부여안고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지은의 어머니는 지은을 붙잡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아니다, 아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 네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그런단다. 지은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서럽게 흐느꼈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 혼자 어찌 살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어머니,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그렇게 말하며 서럽게 울자 어머니가 지은의 등을 다독거리며 달래었어요. 아가,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 말이 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바로 모시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다독거리며 한동안 서럽게 울었어요. 울음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은 물론 길을 가다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애써 넘쳐 흐르는 눈물을 삼켰답니다. 마당 가득 쏟아지는 햇살이 불쌍한 두 모녀의 가느다랗게 떨리는 어깨를 애처롭게 비추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효정랑의 눈에도 희미한 안개가 서리는 듯 하였어요. 효정랑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낭도들의 눈에도 뿌연 물안개 같은 것이 어렸답니다. 효정랑은 곧 눈물을 거두고 말하였어요. 나는 불쌍한 그 모녀를 그냥 둘 수가 없소. 세상의 가장 큰 근본은 효행일진데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위해 그토록 고생을 하다니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나는 쌀 100섬을 내어 그 모녀를 도울 것이오. 효정랑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모인 여러 낭도들은 저마다 옷감을 내겠다, 돈을 내겠다, 곡식을 내겠다 하며 지은을 돕기로 결의했답니다. 효정랑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지은의 일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효종랑의 아버지 또한 불쌍한 지은 모녀를 위해 곡식과 옷감을 내놓았지요. 그 후 지은의 이야기를 들은 진성 여왕은 집 한 채와 쌀 500섬을 하사하고 군사 2를 주어 지은의 집 주변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게 하니 사람들이 지은이 사는 마을을 일러 효양방이라고 불렀답니다. 용왕의 딸과 결혼한 총각. 옛날 어느 섬마을에 수동이라는 총각이 살았답니다.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던 수동이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지요.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머니를 도와 나무도 하고 미역도 뜯어 무태 나가 팔았지요. 정말 보기 드문 효자예요. 저런 아들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동이의 효성을 칭찬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 눕게 되었어요. 수동이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드렸지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어머니,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동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속이 탔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별로 없구나. 그저 정어리나 구워 놓았으면. 어머니는 기침이 나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였지요.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바다에 가서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수동이는 그 길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답니다. 고깃배가 있는 나루로 달려갔지요. 그때였어요. 뜻밖에도 어여쁜 아가씨가 바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수동이는 아가씨 곁으로 다가가 흔들어 깨웠어요. 아가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왜 이런 곳에 누워 있습니까? 수동이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답니다. 저는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고 있습니다. 섬 구경을 나왔다가 그만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아가씨는 목소리도 아름다웠지요. 나는 이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는 수동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가씨는 부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 곳입니다. 처녀는 의아한 듯이 수동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수동이는 어머니와 사는 얘기를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린 얘기까지 차근차근 늘어놓았지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미처 몰랐는데 당신에게 그런 슬픈 일이 있었군요. 내일부터는 매일 놀러 오겠어요. 아가씨는 인사를 한 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수동이는 어느새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어머니께 정어리를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수동이는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벌떡 일어났어요. 정어리를 잡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지요. 수동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수동아, 정어리는 얼마나 잡았느냐? 어머니,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정어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수동이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너만 고생했구나. 수동이는 어머니의 말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내일은 꼭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다음 날도 수동이는 그물을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가씨는 그날도 바위에 앉아 있었지요. 수동이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정어리 잡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온종일 아가씨와 놀던 수동이는 해가 지는 것도 몰랐지요. 아니, 이럴 수가. 수동이는 그제야 정어리를 잡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수동이를 바라보았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수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아가씨는 눈을 깜빡거리며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아가씨는 팔뚝만큼 큰 정어리를 잡아왔지요. 자, 이걸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리세요. 아가씨,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수동이는 아가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수동이를 바라보았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저는 용왕의 막내 공주랍니다. 수동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테니 어서 가요. 오늘부터 나는 용궁에 돌아가지 않고 당신과 어머니를 돌봐드리겠어요.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수동이는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공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이 아가씨는 용왕의 막내 공주예요. 이 정어리도 공주가 잡아주었어요. 어머니는 공주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오늘부터 용궁에 가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공주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적셨지요. 그날부터 부부가 된 수동이와 공주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보, 물고기를 가지고 무태 나가 소고기로 바꿔오세요. 알겠소. 그동안 어머니께서 고기를 잡수시지 못했으니 얼른 다녀오겠소. 수동이는 작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났답니다. 다음 날부터 공주는 바닷가에 서서 수동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도 세차게 몰아쳤지요. 공주는 시간이 지나도 수동이가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왜 돌아오지 않으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수동이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공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닷가에 나가 수동이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공주를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한편 수동이는 소고기를 구해서 돌아오다가 심한 파도를 만났어요. 용왕이 공주가 허락도 없이 수동이와 결혼한 것을 알고는 크게 노해 파도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수동이가 탄 배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혔답니다. 수동이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어머니는 공주를 찾으러 바닷가로 나갔답니다. 공주는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갔지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공주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답니다. 공주는 수동이를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쌍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공주를 묻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주의 무덤 위에서는 빨간 꽃이 바다를 향해 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바닷가에는 빨간 꽃이 수없이 많이 피어났다고 한답니다. 도토리 묵으로 들인 불공.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도토리 묵을 매우 좋아하는 주지 스님이 있었답니다. 주지 스님은 도토리 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요. 누가 도토리 묵이라는 소리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배가 불러왔지요. 어느 날 주지 스님은 혼자 생각했어요. 올해도 도토리 묵을 실컷 먹고 싶구나. 1년 내내 먹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주지 스님은 밤늦게까지 생각을 거듭하다가 무릎을 쳤답니다. 옳거니 이런 방법이 좋겠군. 주지 스님이 늘 기쁘고 즐거워야 신도들을 위해 불공을 잘 들여준단 말이지. 내가 도토리 묵을 먹고 힘을 얻어 기쁘고 즐겁게 불공을 드리도록 신도들에게 도토리 묵 불공을 드리라고 알려야겠구나. 부처님이 내게 계시를 내렸다고 하면 신도들은 너도 나도 도토리 묵 불공을 드리겠지. 주지 스님은 크게 기뻐하며 신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부처님이 저한테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도토리묵 불공을 많이 드리는 신도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다는군요. 저도 그분을 위해서 특별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주지 스님의 말을 듣고 입이 한방만해졌어요. 산속에 흔한 것이 도토리지요. 산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누구나 도토리를 많이 딸 수 있었어요. 도토리만 있으면 묵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큰 복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도들은 산속으로 흩어져 도토리를 따기 시작하였어요. 이들은 도토리를 잔뜩 따서 자루에 담아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거나 등에 져서 절로 날랐답니다. 신도들이 다투어 도토리를 가져와 묵을 담그자 주지 스님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신도들은 그날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도토리묵 불공을 드렸기 때문에 절에는 도토리묵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지 스님은 도토리묵을 배불리 맛있게 먹으며 신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불공을 드렸답니다. 신도들 가운데는 도토리묵 불공을 열성적으로 드리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는 복을 많이 받겠다는 욕심에 언제나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도토리를 절로 날랐지요. 도토리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질 뿐 아니라 양손에 들고 부지런히 절을 향해 걸어갔어요. 다른 신도들은 절을 향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부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결코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저 친구가 보통 수다쟁이가 아닌데 어째서 도토리를 나를 때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함께 절을 다니는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부인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절에 와서 풀렸답니다. 부인은 좀 더 많은 도토리를 절로 가져오려고 입안에 도토리를 넣어왔던 것이에요. 신도들은 이것을 보고 감탄하였지요. 열성이 대단하네. 저 정도라면 틀림없이 부처님께 큰 복을 받겠어. 부인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도토리묵 불공을 멈추지 않았어요. 신도들 가운데 가장 열심이었지요. 부인은 늘 도토리를 입안에 넣고 다니는 바람에 옥리박이가 되어버렸어요. 옥리박이는 안으로 들어간 이를 말한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옥리박이와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편 열성적으로 도토리묵 불공을 드린 부인은 주지 스님이 열심히 불공을 들여준 덕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 타불. 경상도 진주고을의 한 동양 스님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청하고 있었으니 20살이나 되었을까 말까한 젊디 젊은 스님이었어요. 그가 어느 집 살인문 밖에서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있자니 부엌에서 한 예쁜 처녀가 나와 쌀을 한 대박 바랑에 넣어주는 것이었지요. 그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젊은 스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의 자태에 그만 넋을 잃을 정도였어요. 이건 선녀가 하강이라도 한 것 같구나. 스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다가 동냥하는 것도 집어치운 채 절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그 처녀의 자태가 떠올라서 다른 일에는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중에는 침식까지 잊을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다가는 실성한 사람처럼 절을 빠져나와서는 그 처녀의 집 근처에 숨어 처녀의 얼굴이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이면 정신없이 훔쳐보다가 돌아오곤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그런 나날이 얼마 동안 계속되자 스님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그 스님의 거동이 하도 이상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니 다른 스님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 건지 숨기지 말고 얘기해 보게나. 그러나 젊은 스님은 이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고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무래도 자네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듯하이. 부처님께 빌어보게나. 부처님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인즉 어서 말해보게. 우리들도 적극 돕겠네.
스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므로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던 젊은 스님의 마음도 차츰 움직여서 결국 시주를 나갔다가 만난 아름다운 마을 처녀의 일을 죄다 실토하기에 이르렀어요. 풀도를 닦는 몸이 속세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네만 어쩌겠나. 그것도 자네의 어빈이 할 수 없는 노릇이구먼. 스님들은 그 젊은이가 너무도 딱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의논을 한 결과 스님을 데리고 그 처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자고 결정하였어요. 이튿날 스님들은 젊은 스님을 앞세워 마을 처녀의 집을 방문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며 처녀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생명 살리는 셈치고 젊은 스님에게 마음을 열어주라고 사정하였지요. 잘 알겠어요. 정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소녀의 육신을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약조하실 일이 있습니다. 처녀가 선선히 스님들의 청을 받아들이자 병색이 완연하던 젊은 스님의 얼굴에는 금세 생기가 돌고 기쁜 빛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든지 교수께서 하라는 일은 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키기 힘든 약조이옵니다. 지키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소녀는 오늘부터 당장 스님과 한 집에 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소녀의 몸에 단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제 몸에 손을 대시면 저는 그 순간부터 스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소승은 아주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수도를 해온 몸이온데 그 정도 일을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교수의 말씀대로 약조하지요. 젊은 스님은 이렇게 굳은 언약을 하였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처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한 방에 함께 기거하면서도 처녀의 몸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답니다. 스님은 오로지 농사일과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10년이 어서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내일이면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스님은 여느 날처럼 산에 올라가 뗄나무를 한 짐 가득해서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던 처녀의 자태를 본 스님은 처녀의 모습이 새삼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답다고 느꼈답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는 불빛을 받은 때문인지 처녀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지요. 순간 스님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처녀를 와락 껴안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처녀의 얼굴이 갑자기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하면서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약조를 잊으셨나요? 아마도 스님과 소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여태까지 애써 쌓은 공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처녀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이내 한 마리의 파랑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답니다. 이때부터 진주지방 사람들은 이 스님을 가엾이 여기며 10년 공부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귀신 쫓는 복숭아 나무. 고대 중국의 지리책인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오고 있답니다. 오랜 옛날 중국 동해에는 도삭산이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답니다.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삼천리에 걸쳐 뿌리가 뻗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늘어진 가지의 동북 쪽에는 귀문이라고 하여 온갖 귀신들이 들락거렸어요. 귀문은 문지기 신인 신다와 울루가 지키고 있었는데 두 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모든 귀신들을 감독하였지요. 신다와 울루는 사람을 해치는 못된 귀신이 들어오면 새끼줄로 꽁꽁 묶어 복숭아 나무 활로 쏘아 죽인 뒤 호랑이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그 뒤 중국 민가에서는 섣달 금음날 저녁 대문 앞에 복숭아 나무로 만든 인형을 세워놓고 대문에는 신다와 울루와 호랑이 그림을 그려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답니다. 이때부터 복숭아 나무는 귀신들을 쫓는 영험한 나무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투. 옛날에 지독한 구두쇠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찌나 돈 쓰기를 싫어했는지 신발이 다를까봐 맨발로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구두쇠는 돈이 아까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답니다. 결국 구두쇠의 아버지는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밉고 서운하여 염라대왕을 찾아갔어요. 전하, 소인이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의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정도로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아니, 그런 고약한 놈이 있단 말이냐? 염라대왕도 기가 막혔지요. 전하, 어찌하면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후 한 번도 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쑥 들어간 배를 움켜쥐었어요. 염라대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을 번쩍 떴답니다. 좋은 밥은 아니지만 내가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마. 그게 정말이십니까? 구두쇠의 아버지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염라대왕은 머리에 쓰는 감투를 구두쇠의 아버지에게 내어주었지요. 자, 이 감투를 가지고 가서 네 아들의 머리에 씌우거라. 그러면 네 아들은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정말 이 감투를 쓰면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옛날부터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구두쇠의 아버지는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러니 너의 아들의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을 물리치려고 할 테고 너희 나라 풍습에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 앞에 앉혀놓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손뼉을 탁 쳤답니다. 그러니 그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구두쇠의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아들이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지요. 귀신의 얼굴이 보일 리가 없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쑤실까? 염라대왕의 말대로 구두쇠는 머리를 만지며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더 아팠답니다. 구두쇠는 도끼를 팽개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였지요. 머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아팠답니다. 이제는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기까지 하였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 같소. 어서 물밥을 만들어 물리쳐 주시오. 구두쇠의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붓고 밥을 말았지요. 여보, 물밥을 다 만들었으니 어서 나오세요. 구두쇠는 방에서 나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잡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받아가지고 썩 나가거라. 부인은 주문을 외우듯 소리치며 물밥을 내동댕이 쳤답니다. 대문 앞에 물밥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구두쇠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밥을 주워 먹었답니다. 염라대왕의 말이 맞았구나. 물밥을 먹은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감투를 벗겨주었어요.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누워 있었지요. 여보, 이제 좀 어때요? 잡귀신이 물러간 모양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운하구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가 신기하기만 하였어요. 그날부터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가 고프기만 하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물밥도 지겹구나. 남들처럼 잘 차려진 제사상을 받아보고 싶구나. 시무룩해진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를 아들의 머리 위에 씌웠답니다. 아들은 곧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이번에도 물밥을 만들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씌운 감투를 벗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도저히 못 살겠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뒷곁으로 달려가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은 도끼를 들어 올렸지요. 도끼는 날이 선 채 번쩍번쩍 빛이 났답니다. 요놈의 잡귀신아,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놈을 오늘 죽이고 말 테다. 구두쇠 아들은 자기 머리를 장작 받침대 위에 놓았답니다. 금방이라도 도끼로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았어요. 순간 아버지는 못된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지요. 얼른 아들의 머리에 있던 감투를 벗겨주었어요. 그러자 구두쇠 아들의 머리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구나. 이놈의 잡귀신이 내가 무섭게 하니 겁을 먹고 도망을 간 모양이구나. 쟤까지 것이 도망 안 가고 견딜 수가 있겠어? 아들은 으쓰대며 도끼를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버지는 그 후 물밥도 얻어먹지 못했답니다. 임금님 앞에서 공상. 옛날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름 아닌 유함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함은 수줍음이 아주 많았어요.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책의 내용을 줄줄 외웠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서면 한 줄도 외우지 못해 쩔쩔매기 일쑤였지요. 그 때문에 유함은 과거를 보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였어요. 실력은 대단한 사람인데 과거도 한번 못 보다니 너무 안타깝군.
그러게 말일세. 이보게, 수줍음 때문에 과거를 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네. 용기를 내어 한번 도전해보게. 친구들이 유함에게 과거를 보도록 설득하였어요. 그의 실력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은 날마다 유함을 찾아와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결국 유함은 고집을 꺾고 말았지요. 알겠네. 자네들 말대로 하겠네. 유함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과거에 응시했답니다. 그리고 실력대로 마침내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글을 외우게 되었지요. 과거 시험에 나온 문제는 유함에게 식은 죽 먹기였어요. 이제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유함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과거에 급제한 후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아내도 이제 고생을 면하겠지. 유함은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지요. 하지만 유함의 상상은 계속되었어요. 먼저 3일 육아 때,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3일 동안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돌아다닐 때를 미리 생각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할 수 없이 이웃집에서 빌려 입어야겠군.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하지? 아무개의 백마가 아주 훌륭하던데 지금도 있을까? 그 백마를 타고 푸른색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면 모두 우러러보겠지? 유함은 생각만 해도 하늘을 훨훨 나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희죽희죽 자꾸만 웃어대었지요. 그때 어렴풋이 시험 감독관이 무엇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함이 퍼뜩 고개를 들고 시험 감독관을 바라보았지요.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어찌 글을 한 줄도 외우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한단 말인가? 어서 당장 물러가라. 시험 감독관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답니다. 유함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쩔쩔매었어요. 그런 게 아니오라.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차례가 된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유함은 시험 감독관에게 한 번만 봐줄 것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끄럽다. 다음 사람. 결국 유함은 다 알고 있는 글을 한 줄도 말하지 못하고 물러나와야 했답니다. 임금님 앞에서 쓸데없는 공상을 했으니 하는 수 없었지요. 이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효자가 된 가짜 효자. 어느 날 임금님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갔답니다.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임금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어요. 임금님 앞에 꼿꼿이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임금님은 그 젊은이가 이상해서 불렀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것이라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부터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이왕 임금님을 뵙는 것이니 똑바로 보시라고 제가 엎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렵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하하하, 대단한 효자로구나.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벌 대신 상을 주어야겠다. 임금님은 효성스런 젊은이를 보고 흐뭇해 하였어요. 효자는 벌이 아닌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웃 동네에 사는 젊은이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젊은이는 불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옳거니 나도 효자상을 받아야겠다. 마침 어머니도 아프시니 어머니를 업고 찾아가야지. 젊은이는 급히 어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얘야, 왜 갑자기 나를 업고 가느냐? 가만히 좀 계세요. 나도 상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뭐라고? 이 어미를 종처럼 부려먹어 내가 이렇게 병이 났거늘 무슨 상을 받겠다는 게냐? 등에 업힌 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무슨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하세요.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알아요? 어머니는 무조건 임금님을 뵙는 게 평생 소원이라 업혀왔다고만 하세요.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래, 알겠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화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답니다. 궁궐로 돌아가던 임금님이 젊은이를 보았어요.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꼿꼿하게 서 있느냐? 예, 어머니께서 임금님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하시기에 100리 이상 되는 길을 업고 왔습니다. 젊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내가 이번에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니 곳곳에 효자가 많구나. 저 젊은이에게도 상을 주도록 해라. 임금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 했답니다. 젊은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였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임금님,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 사람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술값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임금님은 얼굴색이 확 변하였지요. 여봐라,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젊은이도 거짓말을 한 것이냐? 임금님은 저번에 만난 효자 젊은이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닙니다. 그 젊은이는 정말 효자이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효자입니다. 그러나 저 젊은이는 어머니께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불효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가짜 효자 젊은이는 벌벌 떨었답니다. 진작 효도를 할 것을 이를 어쩌면 좋으냐?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엎혀있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상감마마, 이 아이가 불효자인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낳아 잘못 기른 제 탓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원하였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당하시게 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는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임금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은 어머니를 업고 집에 돌아가면서 상금 보따리도 함께 들고 가는 것이니라. 임금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답니다. 가짜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자기의 눈을 찌른 화가. 조선시대 영조, 정조 때 최북이라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는 메추라기 그림을 잘 그려 최메추리, 산수화를 잘 그려 최산수라고 불리기도 하였지요. 조선의 자연, 조선의 산수를 잘 그린 화가답게 최북은 금강산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어요. 어느 날 금강산을 찾아간 최북은 금강산의 절경에 흠뻑 빠져들었지요.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술에 취해 그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구룡년에 이르러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천하명인 최북이 천하명산에서 죽으리라. 그리고는 갑자기 구룡년 속으로 몸을 날렸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때 주위에는 금강산 유람을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에 의해 구조되어 최북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그는 술을 몹시 좋아하여 하루에 대여섯 되나 마셨답니다. 술값이 없으면 집에 있는 책이라도 맡기고 술을 마시니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최북은 평양이든 동네든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팔았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했는데 그림값은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인데도 그림값을 조금 내놓으면 최북은 화를 벌컥 내며 자기 그림을 박박 찢어버렸지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아닌데 그림값을 후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껄껄 웃으며 저 사람은 그림값도 모르는군 하면서 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어요. 최북은 성품이 강직하고 돈 많고 건세 있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꼴을 못 견디게 싫어하였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거절을 하였지요. 하루는 어떤 높은 벼슬아치가 최북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하였어요. 네가 산수화를 잘 그린다면서? 나는 신선이 나오는 산수화를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 산수화를 그려다오. 그림값은 후하게 주마. 최북은 아니 꼽다는 듯 벼슬아치를 노려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어요. 신선을 보지 못해 그따위 그림은 그리지 못하오. 그리고 나는 그림값을 후하게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는 장사꾼 화가가 아니올시다. 최북의 말에 벼슬아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멋이 어쩌고 어째. 환쟁이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하다니 건방진 놈이로구나. 네 놈을 죽인다고 해도 내 청을 끝까지 거절하겠느냐. 벼슬아치는 금방이라도 죽일 듯 최북을 위협하였지요. 최북은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붓대를 움켜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붓대로 자신의 한쪽 눈을 콱 찔러버렸답니다. 한쪽 눈에서는 벌건 피가 쏟아졌지요. 자, 이래도 내게 신선이 나오는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할 거요? 눈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걸 아시겠지? 벼슬아치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허허, 천하의 독한 놈이로구나. 미치광이야, 미치광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답니다. 최북은 이 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었지요. 그 뒤부터는 한쪽 눈에만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최북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는 붓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호를 호생관이라고 지었지요. 자가 77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애꾸는 최칠칠, 미치광이 최북이라고 불렀답니다.